국제사회 이해 제1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제6강 국제사회와 외래인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과목이 처음에 이제 개설 취지를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뭐랄까 지금 우리 학교의 그 특성화 사업 중에 남북 통합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초 과목으로서 이제 개설됐던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하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문제 특히 탈북자의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국제사회 시각에서 본 한반도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서 국제사회와 외래인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우리 이제 주교재 한국사회 외래인 배제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이 외래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용어들을 묶어서 새로 개발한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과 귀국한 우리 교포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이주해온 다문화 이주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뭐 난민까지 이렇게 다 묶어서 우리는 외래인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재 주제가 바로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외래인을 어떻게 배제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외래인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동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나가서 세계 평화 차원에서 사회동포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외래인들, 다양한 범주의 이런 외래인들을 포용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외래인, 특히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에 이제 초점을 둬가지고 그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이미지 자료를 한번 이게 모아봤는데 지금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국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원탁에서 이렇게 모여서 앉은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양한 사람들, 인종과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포용하고 동호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미지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화하는 것이 이제 뭐 자본의 실시간 이동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상품의 그 교역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지만 역시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노동력의 이동이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주나 해외 이주나 아니면 그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뭐 해외 유학이나 뭐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현상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의미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이런 세계화 때문에 그 뭐랄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이 세계화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순식간에 이제 세계로 퍼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에서만 퍼지다가는 이제 백인종 뭐 인종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연령을 넘어서서 소아 어린이까지 이제 전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생육하기에 좋은 그런 춥고 건조한 환경이 아니라 덥고 무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 때문에 이제 더 심각하게 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팬데믹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번지고 하는 것은 세계화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만큼 이제 기능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시야를 좁혀서 보면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오른쪽에 지금 지도에 있는 것처럼 아마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널리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 중에 세 민족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유럽과 이제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주로 많이 퍼져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이 화교죠. 중국 교포들이 또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살고 있고, 아마 세 번째가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한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유대인은 뭐냐면 주로 서양 세계, 서방에 이제 많이 퍼져 있다면, 화교는 주로 이제 이 동남아시아 쪽에, 물론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도 다 화교가 있지만 주로 이제 아시아 쪽이라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표현할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는 이산이죠. 이산가족.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대략 이 통계를 보니까 역시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중국과 북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약 합치면 막 거의 500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다 합치면 전 세계 거의 그 비공식 통계까지 합치면은 한 1000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남북한이 합치면 7,500만, 그리고 해외 교포까지 합치면 8,500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 인구 통계를 내봐도 결코 적지 않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언어로 볼 때도 역시 세계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역시 중국어가 되겠고,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역시 이제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파니아어 이 식으로 되죠. 에스파니아는 이제 남미 쪽에 다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 아마, 뭐랄까, 인구 기준, 어느 사용 기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지금 아까 본 것처럼 8,500만이 되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보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야흐로 한국어가 이제, 세계어가 됐다. 예? 중국어, 영어, 에스파냐어에 이어서, 거의 뭐 세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 물론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어, 그 다음에 일본어 이런 데가 많지만 우리 10대에 들어가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국제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이 이제 또 우리 한국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귀국 교포, 귀국 동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제 한반도가 우리 통일이 되면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아마 이제 한반도로 이주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7,500만이 되기 때문에 최소 한 500만은 귀국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반도 인구가 약 한 8천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다보기 때문에 인구가 한 8천만이 되면 사실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5천만을 가지고는 내수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업들이 상품 생산을 할 때도 항상 해외 수출을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국내 내수시장 갖고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인구가 이제 8천만 정도로 내수시장이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 독립적인 독자적인 그런 내수시장을 겨냥한 산업 경제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다보는 거죠. 일본만 해도 이제 1억이 넘으니까 사실은 내수시장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나아가더라도 일단 내수시장이 탄탄하지만 뭐 미국에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사실 좁은 영토에 인구가 많긴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긴 하지만 뭐라고 독자적인 국내 시장을 우리가 뭐랄까요, 거기 겨냥하고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기에는 약간 좁은 거죠. 5천만 원 너무 좁고 한 8천만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대체로 한 1억을 봅니다. 1억 정도가 내수시장이 될 때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도나 뭐 이럴 때는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인구가 최소 1억은 될 때 이제 내수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인구가 예전에는 인구를 어떤 그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봤습니다. 뭐랄까,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굉장한 장애물이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세계 지금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도나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인구가 많다는 거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제 성장의 어떤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탄탄한 내수 시장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겨냥하기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 오늘날은 인구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전의 동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으로 조금 시야를 좁혀서 보면은, 탈북민이라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북한을, 이탈했다 그러면 탈북자라는 거고, 일단 북한을 났으면, 북한을 떠나면 그는 탈북자가 되는 거고, 그들이 전 세계에 이제 떠돌면 그건 탈북자죠. 이 사람들이 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이다. 또는 뭐 세트민이다. 뭐 자유실향민이다. 뭐 탈북민이다. 이런 여러 용어들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법정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런 말을 쓰고 법도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공식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 자체가 너무 이제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냥 탈북자로 쓰자 이런 사람도 있고 탈북민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자유실향민 그럼 너무 또 정치 냄새가 나고 세트민 그것도 조금 어색하고 이래서 그냥 탈북민이라는 말을 요즘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탈북민의 누적 인원입니다. 처음에 이제 2001년도에는 2,000명 미만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10,000명, 10년도에는 2만 명, 지금 3만 명. 최근에 와서는 좀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한번 4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합니다. 4만 명. 이 4만 명이 이제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이제 적응 교육을 받고 이제 각 지역으로 뭐랄까 안배를 하죠. 고루고루 이렇게 거주하도록 뭐랄까 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몇 년 지나서 이 사람들이 거주지 그 조사를 해보면은 주로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이 돼요.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한쪽으로 모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서 지역입니다. 서울 강서 지역하고 양천, 강서 양천에 한 4만 명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2만 명 정도가 강서 양천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서 양천에 뭐랄까 탈북자 사업.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탈북자의 특성화 사업을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곡에 지금 탈북자를 위한 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통일부에서 마곡에다가 이 건물을 져가지고 남북통합문화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통일부가 직영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지금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맡아갖고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강서 양천이 바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북한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일단 북한을 떠나서 주로 이제 일단 중국으로 가죠. 국경을 넘어서 이제 탈북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동남아로 전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심지어 유럽까지 가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탈북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난민이냐 아니면 이주민이냐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적인 사실 혼란 상황에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억압을 피해서 탈북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법상 난민 인권에 관한 그런 규약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난민으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난민에 준하는 난민 인정 신청자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 인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렇게 난민도 아니고 난민 인정 신청도 못 내고 그냥 전 세계를 떠돌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인권 보호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이제 바라는데 이 사람들이 난민이 인정이 되려면 뭐랄까 유엔 난민 고동 판무관실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눈치도 있고 중국의 눈치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탈북자들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난민이 된다. 이렇게 만약에 UNHCR에서 UN
그 난민고동 반복관실에서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 행렬에 나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북한 체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이주민으로만 보기도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북한을 떠났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민이 누리는 준 난민이 누리는 그런 혜택은 없지만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알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탈북민, 북한의 탈주민은 난민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또 경제적 이주민으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업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국제사회의 그 외래인을 먼저 우리가 개념화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외래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에일리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계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영어로 에일리언은 주로 지구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혹성에서 온 사람들을 주로 에일리언, 그래서 영화도 옛날에 에일리언 그런 영화도 있었고 ET 같은 그런 외계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여러 그 뭐랄까 좀 유사한 그런 범주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외래인이라는 말을 이제 편의상 그렇게 쓰도록 우리 책에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외래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려면 먼저 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외래인이냐, 외래인이 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외래인의 전 개념이 있어요. 전 개념, 프리 컨셉트, 프리 리퀴지트 컨셉트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인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기 전에 그 개념에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것이 그 전 개념입니다. 전 개념을 짚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애국심, 이렇게 말하면, 애국심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애국심을 정의하기 전에 나라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정의한 다음에 애국심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심이란 용어, 개념 자체가 진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꼭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그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외래인이라는 말이 그냥 이게 진공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몇 가지 개념들이 얽히고 해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 개념을 먼저 우리가 보겠다 이겁니다. 자, 첫째가 이동이라는 거예요. 외래인을 한 것은 이동해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반도로 이동해 온 사람들이 이제 외래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토착민이 있냐, 원주민이 있냐, 그러면 우리 한반도 원주민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봐서는 뭐 우리 한민족, 북한이 말하는 조선민족, 우리 그 토착인이고 원주민이죠.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고대사, 고구려, 그다음에 상고사, 고조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고 시대 때는 우리 민족이 지금 한반도에 산 것이 아니고 만주, 더 나아가서는 바이칼, 더 나아가서는 히말라야, 중앙아시아 쪽에 우리 민족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한민족의 철기를 가진 한민족이 압박을 피해서 이제 쫓기고 밀려서 이제 내려온 것이 바로 한반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니까 사실 우리 한민족, 조선민족, 조선족도 결국은 이주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원주민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원주민이 없는 거고,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백인들이나 다양한 이민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민해온 외래인들인 거죠.
그러나 또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거기 살기 전에 또 누가 살았는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뭐랄까 원주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외래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아프리카 기원설 이거는 뭐 모든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이제 모든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왔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기나긴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뭐랄까 우리 조상들이 중앙아시아로 흘러 들어갔고 거기에 굉장히 이제 춥고 겨울에 굉장히 일단 추웠단 말이죠. 여름에 물론 덥겠지만 그 추위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이 이제 키도 커지고 체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대뼈가 커지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데워서 호흡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몽골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로 이주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반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반계는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인도 그 스리랑카 지역이 있죠, 거기. 드라비다족 그쪽을 거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이제 삼남지방,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더위에 또 견디다 보니까 체구가 작고 코가 들창코고 그다음에 눈도 쌍꺼풀이 크고 뭐 이런 얘기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도 오리지널한 그런 원주민은 아니다 이 얘기죠. 우리는 처음 출발부터 외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최근 현상에서 볼 때 우리 외래인 그러면 일단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물리적인 이동을 지리학적 이동을 한 사람들이죠. 자, 이동이란 말 함으로 보면 이제 이동, 옮길 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죠. 자, 옮긴다. 이게 앞에 벼화가 있잖아요. 벼를 옮겨 심는 것처럼 옮기고 움직인다. 이걸 보면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무브먼트. 이거 물리적 공간 이동, 물리적 공간 이동.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동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할 때는 여러 그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국경을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국경이라는 나라의 이제 경계입니다. 내셔널 보드죠. 나라의 국경에 의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 때도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이제 국제적 이동이라고 그러고 그 국경 안에서 내부적인 이동을 이제 국내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국제적 이동을 말하고 인터내셔널, 내셔널, 국경을 인터내셔널 국가를 가로지르는 그런 이동이니까 이거는 국제적 이동이죠. 영어로 말하면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말하는 거고 국내적 이동은 이제 한 나라 안에서 자유로 이동하는 거 도메스틱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국경을 넘지 않는 한 나라 안에서 이동은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거는 이동이라고 하기면 이사.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제적 이주, 국내적 이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와 이사는 다른 거죠. 우리 개념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이주로 번역하고 무브먼트는 이사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을 오갈 때는 이제 출입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출입국이라고 그러죠. 출입국. 출국 나라를 떠나는 거. 이거는, 에미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한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걸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앞에다가, 이자를 붙여주면 에미그레이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출국이 되는 거고 앞에다가 임을 붙이면 이미그레이션 그러면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입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은 에미그레이션과 이미그레이션으로 구분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경, 입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계를 넘는다. 경계를 넘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남북한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휴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이걸 우리는 출입국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혼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 우리가 고안해낸 용어가 바로 출입경입니다. 출경, 입경 이렇게 판문점에서 판문각에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때, 우리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입경했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다시 출경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출경 입경입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또 왔다가 와서 출경 입경을 같이 했었죠. 그때 남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출경 입경을 이제 보더 트랜스레이션 이런 말을 이제 또 쓰는 거죠.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국에 관해서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건 통일부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고, 그 다음에 판문각에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관장하는 거죠. 법무부고 통일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동을 둘러 나누면 이와 같이 합법적 이동, 불법적 이동이 있습니다. 합법적 이동은 말 그대로 리걸, 법에 맞는 합법적 이동을 모르고, 불법적 이동은 일리걸, 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비자를 갖지 않고 이제 불법 체류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주로 이제 밀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 경우에는 다 이제 세관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다 이게 이제 단속이 되니까 불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를 타고 오는 거죠. 배로. 우리나라는 지금 삼면이 바다로 들어올 사이에 있으니까 북한은 모르겠습니다. 도만강, 압록강 건너올 수 있겠죠. 헤엄쳐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합법적 이동에 대해서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이동에 대해서는 밀항 단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뭐 이런 거죠. 시간에 따라서 피리어드, 시간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이동이 있죠. 항구적인 영원히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이민이죠. 출국하는 출국 이민. 그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 이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국 이민은 우리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가는 이민. 이게 이제 출국 이민. 또 입국 이민은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람이 한국으로 영주권, 국적을 취득해서 들어오는 거, 아주 살려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다문화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국내로 오는 거. 이거는 이제 항구적인 이동이죠. 퍼머넌트한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템포러리한 이동입니다. 주로 이제 해외 취업이죠. 자, 취업 2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시기를 정해놓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학 5년 동안 뭐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뭐 관광 일주일 동안 관광을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잠시 단위로 오는 거 이런 건 이제 비자가 다르죠. 영국이 들어온 것은 이제 퍼머넌트 비자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일시적 우리 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비자가 있습니다. 뭐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뭐 하여튼 이런 비자를 이제 발급받아서 들어오는 비자에서 일단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이동은 해외 이주다. 일시 이동은 해외 취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규정하는 것이 비자라고 하면 비자. 영어로 비자라고 하고, 우리 한문으로 할 때는 사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진을 붙이는 증명서다. 사증. 사증. 그러니까 비자라는 말은 영어고, 우리말로는 사증이야. 사증 제도다. 사진을 붙이는 증명서. 사진을 붙여서 그 소지한 사람과 그 사진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이게 일치하는지 다른지를 정확히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출입국 관리법 제12조 별표에 보면은 사증 제도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비자가 있다. 이게 우리 책에도 이 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면 돼요. 비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거 찾아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비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보면은 합법적 체류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합법적 체류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결혼 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이 다문화 이주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이제 우리나라 국적법에 보면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는 이제 귀화라고 하죠. 귀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귀화 시험을 보죠. 한국사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귀화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지는 거죠. 국적을. 이런 사람이 이제 뭐랄까 영구적 거주를 할 수 있는 영구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북한 이탈 주민이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 이탈 주민,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구 이동한 외래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귀국교포,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구 위조가 가능한 것이요. 뭐 사할린 교포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의 주체별로 한번 이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주체, 누가 이동하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동하는 것이 주로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이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자, 주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이동, 노동의 이동입니다. 노동 또는 노동자의 이동, 노동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노동의 이동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본의 이동, 이거는 자본가는 아니죠. 돈이 이동하는 거지, 돈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는 거 아니고, 돈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금하고 하는 그런 형태, 자본의 이동, 그 다음에 기술의 이동, 기술 이동도 많고, 재료의 이동, 정보의 이동, 여러 가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우리는 노동의 이동이 가장 전형적인 게 아니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직계냐, 반계냐, 직계 존속이냐, 비속이냐,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제법상, 국제인권법상 가족결합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그의 가족도 함께 난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 가족결합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하면 그의 가족들도 다 같이 난민 신청을 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결합권이 있으니까. 가족결합권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랄까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이제 부부가 같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이제 가족결합권을 너무 당연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권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이 사회권을 일명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고
사회권적 수익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활권적 기본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존권적 기본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대체로 생존권이 맨 먼저 되는 거고, 생존권이 보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권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것은 일찌감치 벌써 100년 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때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이제 담은 것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였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각 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이마르 헌법이 담았고, 이것이 이제 그대로 계승이 돼갖고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도 이게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도 이런 차원이죠. 우리 5천만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근로의 권리, 그 다음에 노동 3권, 그 다음에 34조에서 보다 좀 포괄적인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그 다음에 36조 보건, 이런 것들이 현행 헌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면 이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됩니다. 벌써 옛날 얘기거든요. 이걸 좀 더 세련화 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뭐랄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시혜적인 국가가 뭐 베풀고 하는 그런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당당한 이제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는 그걸 뭐랄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고 이런 권리만 행사하지 말고, 세금을 걷어가고 뭐랄까, 징병, 군인을 차출하고 이런 그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회 보장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교육, 주택,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옛날처럼 억압할 그런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권위적인 형태, 거버먼트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이제 이행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앞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헌법은 여전히 정신은 이런 바이마르 헌법 이런 정신을 그대로 개성을 해서, 형식상은 헌법, 국가가 무슨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돼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게 먼저고, 봉사한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 봉사 개념, 서비스 개념이 강화되고, 통제 이런 게 좀 약화돼야 된다. 인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경찰, 검찰, 이게 이제 구분, 사법부 이렇게 다 개혁을 해서, 어떻게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 보장을 하고, 억압적인 것을 수사나 강압적인 이런 전혀 불가능하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존권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right to life, 그리고 독일말로 하면 recht auf existence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생존권, 생존할 권리입니다. 생존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하고 있으면 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새끼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국가는 또 그걸 보장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생존을 위한 여러 쪽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생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주체의 모든 노동자들은 각 나라의 이런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지만 이제 국제법상, 유엔 헌장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표준이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 공항에서
뭐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나라 국민이면 국가를 향해서 생존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고, 국가는 그걸 마땅히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에 의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동이라고 하는 게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대, 중세, 고대, 상고사 시대 때 굉장히 이동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인간이 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현대적인 이동이 가장 이제 세계화되면서 이제 너무나 보편적이게 됐지만 컨템포러리 이동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특히 그 현대적 이동이 빈번해졌고, 그러나 이제 조금 덜했던 게 이제 근대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유주의 시대였고,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세계화는 아니고 그냥 뭐 지리상의 발견이나 뭐 이런 차원의 그런 이제 근대적인 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 근대적 이동도 이제 중세 때도 물론 봉건제니까 이동이 굉장히 통제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동이 없지 않았고 장원을 넘나드는 그런 이동들이 계속 있어 왔고, 고대에 가서도 대제국들 유럽의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제국 같은 거, 그다음에 아시아에도 무슨 몽골 제국이랄지 이런 전 근대 고대 때도 굉장히 그런 대제국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도 이동들이 많았고 전쟁이 많았고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때도 이동이 많았고, 상고사 시대, 원시 시대 가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유목민처럼 전 세계를 떨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이 주로 이제 대륙 쪽에, 주로 중앙아시아 쪽에 유목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유목민이 이제 훈족, 헝가리, 흉노족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돌궐, 터키, 투르크 이쪽이 이게 가장 이제 뭐랄까 전형적인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계속 고대부터 원시 시대부터 고대 중세까지 계속 유목 생활을 했던 거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고대에 들어오면서 정착을 한 거죠. 원시 시대에서 고대로 들어오면서 정착을 해서 이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거기 때문에 유목민 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실크로드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동이 계속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유물들을 발굴해 보면, 우리 뭐 신라 유물에 보면은 막 그 중동에 무슨 이런 뭐 거울 같은 게 나오고 중동에 뭐 금관도 나오고 봐서는 옛날에 신라 왕국이 굉장히 국제 교역 도시였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장보고가 청해진도 설치하고,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했던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대외 교역이 활발하고, 그다음에 뭐 당나라에다가 뭐 신라 방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백제도 막 엄청나게 그 발전한 나라고, 그다음에 발해도 무슨 해동성국 이래갖고 그 국제 교역, 그다음에 고려 때도 왕건이 개성 송악에서 그 국제 거래를 통해서 이제 기반을 잡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런 이동 세계화가 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아주 고대 상고시대 때도 꾸준히 있어 왔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유물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브레튼 우즈 체제가 형성이 됐잖아요. 워싱턴 DC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세계 경제 대표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두 개의 기구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국제 통화 기금과 관세 무역 일반 협정 가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라고 하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라고 두 개의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IMF는 이제 국제 교역을 할 때 표준 화폐를 미국 달러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이 IMF였고, 그다음에 가트는 교역을 할 때 일반적인 기본 원칙을 정하자 해서 만드는 게 가트였던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우리를 묶어서 브레튼 우즈 체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WTO 세계 무역기구로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으로 이행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도하 아젠다, 그 다음에 각 FTA 자유무역 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와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 이걸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트가 막을 내리고 WTO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경제 질서는 IMF와 WTO가 이제 양대 축이 되는 거죠. 가트는 이제 없어진 거고, 그래서 WTO는 완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무역 전쟁이,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짐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가트에서 WTO 오기까지 약 한 50년의 시간이 걸렸고, 50년 동안 꾸준히 가트가 갖는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고 우루과이 여러 라운드를 통해서 그런 거 타파하고 이제 WTO의 그 자유무역주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무역 전쟁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좌우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하더라도 트럼프 재임 이후에는 또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실시간 이동한다. 시간적으로 볼 때 자본은 리얼타임, 실시간, 온라인을 송금하면 그냥 바로 도달하는 거죠. 한국에서 돈을 붙이면 바로 영국으로, 한국에서 돈 붙이면 바로 뭐 프랑스로 돈이 실시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과 기술자 이동은 상대적으로 늦다. 이걸 우리는 지체라고 합니다. 렉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보다는 노동 이동이 훨씬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또 장벽이 있다는 거죠. 자본은 이동하는데 장벽이 없죠. 돈을 붙일 때는 승인을 받아서 이제 붙이니까 장벽이 없는데, 사람 이동할 때는 항상 장벽이 있어요. 베리어, 테립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통관할 때, 세관을 통할 때 이제 불법 입국인지 다 가려내고, 그 다음에 불법 소지물, 뭐 무기나 뭐 마약 같은 거 다 단속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동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대적 개념의 이동이 시작된 것은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오그래피컬 디스커버리스, 우리가 이제 중세 말에 지동설,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 이게 두 개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이 항해를 나서게 됐고, 자유롭게 항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식민지 전쟁이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일단 이제 지동설이 주장이 되니까, 지동설은 한마디로 지구가 돈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자전거와 공전한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거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깎이고 깎여서 아마 공처럼 둥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구형설이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게 항해 배를 타고 어디든 돌면 자기 자리에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확신이 생겼고, 근데 이제 또 사람이 또 항해를 하면서 저 바다 끝에 나가면 밑으로 추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모든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니까 배를 타고 바다 끝에 가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 자신을 얻어서 사람들이 이제 배를 항해를 나갔던 거고, 마침 그때 때 맞춰서 나침반이 이제 또 아시아에서 들어오고, 그다음 화약에 들어와서 이제 총포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 지도술, 그다음에 또 동력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산업혁명으로 거래할 물자를 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항해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대의 문은 바로 항해가 이런 거고, 항해는 과학혁명으로 이제 항해가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근대적 이동은 바로 지리상의 발견이었고, 그 전에 전근대적 이동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상고사시대 때는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노매드 생활을 했고, 그러나 이제 또
뭐라고 할까, 실크로드가 있었죠. 실크로드 이제 대상. 그래서 이제 중국 시안에서 밀라노에 이르는 런던에 이르는 아주 기나긴 그 실크로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근대가 중세 때 이제 실크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안족 이동했죠. 유럽에 살던 아리안족, 그 게르만 일파. 아리안족이 이제 알프스를 넘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오늘날 아시아로 이주해서 인도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요 지역에 이제 이동을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언어가 이란어, 아프가니스탄어, 인도어는 언어가 아리안 뿌리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유럽어와 유사하고 인도 유럽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리안이 대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골리안이 또 엄청나게 이동을 많이 했죠. 몽골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는 대제국을 이제 개척했었고, 그 다음에 또 몽골리안의 한 지파인 이 사람들이 또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아메리카의 또 인디안의 조상이 되고, 인디안의 그 화려한 인디안 문명들, 뭐 아즈텍 뭐 이런 문명들의 꽃을 활짝 피웠다. 몽골리안도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이 고대부터 더 올라가서 원시 시대 때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계속 이동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대 와서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무한정한 그런 이동이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국경을 넘는 겁니다. 국경 이동을 하는데 외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경을 넘는 게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입니다. 내셔널 보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국제법상에 이제 국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경을 경계로 해서 국경 밖은 국제법이 적용이 되고 그 국경 안은 국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 국가의 공간적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 간 영토나 공해를 가르는 실제적이고 가상적인 경계선, 이게 바로 국경이에요. 국경. 대체로 이제 실제적이죠. 대체로 지형지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과 경계는 이제 압록강, 그다음에 러시아와 경계는 두만강, 일본과의 경계는 동해, 중국과의 경계는 또 서해, 이런 식으로 대만과의 경계는 남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형지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국경으로 많이 설정이 돼요. 주로 실질적인. 그러나 또 가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미국 그 각주를 나눈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경도 위도를 갖고 무슨 두부 썰듯이 뚝뚝 잘라놨잖아요. 예를 들면 콜로라도주는 완전히 직사각형이거든요. 완전 직사각형. 경도 위도로 딱 나눠갖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가상적인 경계선이에요. 가상적인 실제적인 지형 지불이 아니고 경도 위도를 갖고 나누는 가상적인 경계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국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이라고 경계로 해서 이제 영토가 생기니까 근대에서 민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이션 스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국경이 반드시 이제 있어야 돼요. 국경이 있어야 영토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가 되기 위한 3대 요소가 주권과 국민과 영토잖아요. 영토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영토를 특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경이거든요. 국경 안, 국경 내부가 이제 영토니까. 일반적으로 산맥을 경계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뭐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 이런 식으로 딱 나누잖아요. 이걸 경계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스위스와 뭐 오스트리아도 뭐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해서 많이 나누죠. 북한과 중국도 뭐 장백 산맥, 이런 식으로 산맥을, 그 다음에 하천, 압록강, 두만강 이런 하천을 경계로 많이 나누고, 호수를 미국과 캐나다는 5대호를 경계로 해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적인 지형, 티레인이나 아니면 지구의 경도, 런지튜드, 아니면 위도, 레티튜드, 경도나 위도를 해서 이제 나누기도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콜로라도주나 서부에 있는 그런 주들은 꼭 두부 썰듯이 딱딱 직선으로 이렇게 경도 위도에 따라서 이제 경계를 나누는 거죠. 이런 인위적인 것을 이용하고 그것이 이제 주로 조약을 많이 합니다. 조약책이 뭐
우리가 아는 그 옛날에 청나라하고 러시아 사이에 네르친스크 조약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국경을 획정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많이 합니다. 또 유럽에서도 우리 알다시피 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그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스트라스부르 지역 같은 거. 이 스트라스부르는 본래는 이제 프랑스 땅이었는데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그걸 차지했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프랑스에 돌려줬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이 차지했을 때는 이제 도시 이름이 스트라스부르크였다가 다시 프랑스로 넘어갔을 때는 스트라스부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 조약이 안 되는 곳은 아직도 계속 국경 분쟁이 뭐 캐시미르, 그다음 우리 만주, 그다음에 독도 뭐 이런 계속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아는 지금 완결된 게 전혀 없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는 만주 문제, 그다음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 사이에는 독도,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그래서 이제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영토가 갖는 굉장히 절대적인 권리를 영토고권이라면 영토권이라면 헌법상에 그럼 영토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헌법상에는 영토조항이라고 합니다. 헌법상에 영토조항, 국민조항, 주권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면은 헌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북한까지 통치권이 몸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북한이란 말을 따로 북한 이게 이제 처음 이게 쓰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북한의 탈주민법. 여기 보면 북한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서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형사법상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남한이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민사법상 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한 물권, 채권 이걸 국내에서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에 그 부인이 있는데 다시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냐? 이것도 이제 재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족 문제, 그 다음에 상속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북한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는 북한도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사회법상으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사회보장 소득권을 달라. 남한 사람들이 누리는 똑같은 사회보장 소득권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는 남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실은 이걸 받는 건데 북한에서 그냥 갑자기 내려와서 자기들도 이걸 달라 이럴 때 이거를 인정할 수 있냐 없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경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 민족이 중요하냐 아니면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세계 시민주의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죠. 민족이 중요하다 이런 보는 쪽은 이제 민족주의라고 그러고 좀 심하면 쇼비니즘,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국수주의, 쇼비니즘, 적당히 하면 민족주의, 그게 좀 심하면 국수주의, 막 타민족을 배척하고 하는 예를 들면 게르만 민족주의, 유태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쇼비니즘에 속하는 쇼비니즘. 반면에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회동포주의가 중요하다. 사회동포주의. 영어로 말하면 코스모폴리타니즘, 코스모스, 우주가 폴리탄 도시다. 우주도시주의, 우주도시주의, 이거는 사회동포주의, 이게 중요하다. 민족에 대해서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인권선언에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 이념을 명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또 세계 인권선언에 있어요. 여기서는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주로 헌법에서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세계헌법이라고 아직 세계헌법 아직 없습니다. 유럽에서 시도된 게 이제 유럽연합 헌법입니다. 유럽연합 헌법은 뭐냐면 옛날 로마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니스 조약 이것을 통합을 해서 유럽연합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조약 이것을 우리는 그냥 유럽 헌법이다, 유럽 헌법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개국은 비준을 하고 국민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뭐 대체로 찬성이 되기도 하고 또 부결되기도 하고 그다음 아일랜드나 그다음에 체코도 뭐 하고 이래갖고 굉장히 많은 그런 우여곡절 겪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민족에 대한 민족을 넘어선 그런 뭐랄까 보편 헌법이 가능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브렉시트 그래갖고 영국이 이미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고 그다음에 뭐 옛날 그렉시트 그래서 또 그리스도 뭐 탈퇴를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이 통합을 향해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다시 해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유럽연합에 많은 기대를 했죠. 모든 그 차별이 철폐되고 사회동포주의가 정말 실현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의 시험대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잘 가다가 지금 이제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반동하는 그런 추세라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랄까 민족적인 차별 이걸 우리는 이제 제노포비아다, 지노포비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노 외부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포비아 두려워한다. 쉽게 말하면 외부 공포증이죠. 외부 공포증. 다시 말하면 외국인 차별이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걸 우리는 지노포비아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 내용을 마치고 여기 좀 더 남은 부분들을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